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본 걸로 전해집니다. 내일 검찰총장 대면 보고를 거치면 최종 처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의 전직 미 하원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걸 알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있는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가 최종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수사심의위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올해 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용산과 이원석 총장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러 차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혜 조사 논란으로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무혐의 처분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리적인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포괄적인 만큼 정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재차 받아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선택과 별개로 사건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이번 주 금요일 수사심의 소집 신청을 할 예정이라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검찰이 수사팀이니까 무혐의로 결론을 낸 건데 그럼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 끝인 건가요?
네, 우선 앞서 전해드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판단에 맡겨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보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기용이든 명분 쌓기용이든 결국에는 수심위가 열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3주 정도 남은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일단 수심위가 열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종결은 미뤄지는데요. 역대 수사심의위원회를 보면 사건 처리까지 통상 열흘 이상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장의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안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이 속도를 낸다면 이 총장의 임기 안에 결론을 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는 결국 열리긴 열릴 거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근데 그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이대로 결론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석은 없는 건가요? 법조계에서? 직무 관련성을 좀 더 폭넓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네. 김 여사 측은 디올백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고 샤넬 화장품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스키나 전통주 같은 건 김 여사한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청탁 대가로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디올백을 제외한 다른 선물은 그의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해서 훼손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김 여사 측의 주장을 검찰이 얼마나 꼼꼼하게 검증을 했는지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공직자의 부인이 수백만 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검찰이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품백 말고 다른 건 수해를 당해서 훼손이 됐다. 근데 명품백 사건도 있지만 뭐 진짜 문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김 여사 의혹, 연루 의혹 사건 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임 총장의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달 12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랑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지지부진한 게 이른바 총장 패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에 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내일 디올백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나면 진상조사에 협조를 할지 그리고 대검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법조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팩트와 법리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을 옹호하면서도 상세히 보진 않았다며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검찰이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함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의 판단일 뿐 검찰총장 보고를 거친 최종 결론이 아니다 보니 대응하지 않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세히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 스스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국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데도 명품백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김영란법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따졌습니다.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은 억지식 왜곡 법 해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교체 때 예상됐던 결론이다. 대통령은 수사팀을 포상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며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비아냥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아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야당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을 따져 묻고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단 2명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것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세 번째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권은 방통위를 제대로 꾸린 뒤 공영방송 이사진을 다시 선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13명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당한지 따지는 3차 청문회. 2차 청문회 때 나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청문회라 증인들도 나올 필요가 없다고 엄호한 뒤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국회 과방위를 사실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야당은 청문회에서 여당은 회견장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듭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부각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기네스급 아닙니까 이거? 목표는 KBS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는 것으로 이게 대통령의 뜻 아니냐고도 몰아붙였습니다.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증인신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또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거라며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를 정상적인 위원회로 복구시킨 뒤 공영방송 이사진을 다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두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쟁 중단을 의제로 제안한 가운데 방통위 복원과 공영방송 이사진 재선임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최근 인터뷰 기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위원장은 MBC를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에 비유하며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탄핵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월간조선 9월호.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2년 MBC 홍보국장이었던 이 위원장은 MBC 민노총 언론노조의 불법적 파업에 맞서 이겼다며 종군 기자를 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재작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정됐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또 기자 시절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을 언급하던 이 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니 무너졌다며 MBC에 대해서도 그렇게 빗대어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정책 총괄기관의 수장이 철권 통치로 악명 높았던 해외 독재자를 특정 공영방송사에 비유하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보수정당 강연에서 영화와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로 구분해 논란을 불렀던 일에 대해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좌우가 균형되게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놓고서는 좌우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열거하기 힘들 만큼 자기 분열적인 언어가 가득한 인터뷰였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에는 작심 토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졌던 각종 의혹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MBC 본사와 지역사 임원 시절 법인카드와 회사 차량 유용 의혹, 컴퓨터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 등은 기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새벽 9호 태풍 종다리는 강한 비를 뿌리며 서해안을 통과했습니다. 밤사이 약화되긴 했지만 연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 겹치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 정박한 어선들 옆으로 바닷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출렁거립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자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복귀합니다. 금어기가 풀려갖고 현 상황에 이제 배를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 때문에 종다리 때문에 지금 배들이 조업을 못 오고 간밤에 그냥 다 들어오는 바람에 반 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 보령 오천항의 선양장에도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더니 집기류가 둥둥 떠다닙니다.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백중사리가 겹친 항포구 저지대에서는 주택과 상점도 물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종다리가 근접했던 충남 태안과 서산 등 서해안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서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겨 차량 2대가 침수되는 등 충남에서 29건의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천안 신방동에서는 임시 상수도 관로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파손돼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나무 쓰러짐 등의 신고가 10건이 넘었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300회가 넘는 번개가 관측돼 신호등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이번 주 들어 상당수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코로나19가 학교를 중심으로 더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벌써 학생 3분의 1 이상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다음 주 정점을 찍고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위기 단계 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학기 개학을 맞은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쏟아진 폭우 탓에 우산을 쓴 초등학생들은 마스크까지 써야 했습니다. 때마침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열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병원 가는 거. 그래도 한 번 겪어봐서 그런지 이제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 하니까 이제 바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스크 가져가야 되는 거 본인이 챙기고. 지난주 개학한 강원도의 한 기숙학교에서는 벌써 전교생의 3분의 1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가끔 환기를 한다 해도 그 안에서 공기가 저류되다 보니까 감염이 집단으로 빨리 발생한 것 같습니다. 표본 감시를 통해 드러난 이달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66명. 한 달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집계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달 말 주간 확진자 수가 35만 명에 달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이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예전과 같은 대유행은 없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7만 7천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고 10월부터는 백신 접종도 재개합니다. 또 의료 공백 사태로 이중고를 겪는 응급실에 코로나 환자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공공병원의 여유 병상을 확보하고 야간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발열 클리닉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던 상황에서 차주들의 불안까지 커지자 관련 업체들은 긴급 무상 점검을 제공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12대까지 세울 수 있는 충전용 자리에 빈 곳이 거의 없습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지하에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차들은 최대한 떨어져서 주차를 하고 있긴. 예전보다는 좋은 시선은 아닐 수 있겠다. 충전소에 있을 때.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 차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5.3% 줄었습니다. 주춤해진 전기차 판매에 청라 화재 이후 배터리 불안감이 겹치면서 전기차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무상 점검을 실시해 2주 만에 전기차 5,600대를 점검했고 벤츠코리아도 매일 100대꼴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과충전으로 불이 난다는 인식을 반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100% 완충이 되지 않게 설계돼 충전율 자체는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에는 100% 충전이 안 되도록 처음에 설정을 해놨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97% 정도 보시면 돼요. 배터리 제조업체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 진단을 넘어서 저희 LG엔솔의 배터리 공정이나 품질이나 이런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아차도 이 BMS를 이용해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차주에게 문자를 바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MBC는 인하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어렵게 MBC에 연락을 해왔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내 목소리를 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구모 씨는 지난달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나체에 구 씨 얼굴을 붙인 딥페이크 합성물로 문제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걸 누군가 구 씨에게 보낸 겁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는 구 씨의 지인들에게 합성물을 보내겠다거나 약을 먹여 납치한 뒤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끔찍한 협박에 구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제 과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의실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두려움에도 구 씨가 취재에 응하기로 결심한 건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론화를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MBC 보도 이후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SNS를 이용한 게 잘못이라거나 학교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죄책감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죄 없는 사람들도 조금 피해를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댓글도 입결이 중요하지.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공론화되느냐는 뭐 피해자분의 뭐 신고나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문제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만 19명인데 이 중에는 인근 학교 여학생들은 물론 교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지난달 초 학교 폭력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여학생 얼굴을 다른 이의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남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된 가해자들은 이 학교 남학생 4명. 이들은 SNS 채팅방을 통해 합성물 80여 장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는 물론 인근 중고등학교 여학생 18명과 교사 1명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중 1명은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가해 학생들이 밝힌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합성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판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편의성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강점이지만 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선 문제입니다. 아예 영상이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거나 가려내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뉴스 영상에서 뽑아낸 10초 분량의 음성, AI 기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표정과 목소리가 거의 똑같은 가상인간이 등장했습니다. AI 정동욱 기자입니다. 제 모습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스마트폰 앱으로도 얼굴 바꾸기 영상은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얼굴을 내 맘대로 합성하고 성별까지 바꿉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AI 도구가 선거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이 계속 지적되자 한편에선 AI로 생성된 영상을 AI가 가려내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이라 자신을 소개하는 러시아 여성 나타샤. 이 영상을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가짜라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본뜬 거였습니다. She has my voice, my face, and she speaks fluent Mandarin. AI로 생성된 영상 특유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학습한 AI가 진위를 가려낸 겁니다. 원래는 이제 리얼 데이터하고 페이크 데이터를 50대 50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변조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페이크로 판별을 하고 있고요. 구글,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사람이 관여된 폭력, 음란, 혐오 이미지는 아예 생성을 금지하고 눈에 안 보이는 식별표인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시기입니다. We decide to govern it, it's still going to be a problem that we think of as a human problem. 기술이 악용되는 건 결국 인간이 내린 선택 때문. 안전한 발전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 역시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몫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건 뻘건 윤석열이라며 색깔론적 비난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만 사랑하고 애 안 낳는 건 별로 지지 안 한다는 등 과거 김 후보자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특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서울 광화문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합니다. 빨간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빨간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서 거친 색깔론을 동원한 겁니다. 이어 요즘 세월에 빨갱이가 어딨냐고들 하지만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KBS와 MBC, 사회 곳곳이 빨갱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모두 뽑아내서 이 토착 빨갱이를 모두 북한 김정은이 밑으로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지사 시절 약 5년치 연설집에선 노동조합의 적대적인 발언들이 반복됩니다. 쌍용차 파업 해결의 1등 공신은 경찰이라며 위법적인 무력 진압을 옹호하고 기업들은 임금을 하청업체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자기들만 생각한다.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선 잘하고 있었는데 노조 때문에 힘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노동자의 분노를 증명하겠습니다. 김문수를 낙마시키겠습니다. 현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된 뒤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엉뚱한 원인 분석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하고 그건 나는 별로 지지 않아요. 어떤 데로 어떤 받거든. 진보당은 김문수 후보자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제작 담당자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1억 원대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배임이라며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26일 청문회에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거센 검증 공세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언제든 만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일본 없는 광복절 경축사 등을 놓고 친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6일부터 1박 2일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느냐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20%대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을 찾는 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불출마 선언 자리에서 밝혔던 것처럼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더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으로 친일 논란이 계속되는 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밝혀내야 하는 것은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뉴라이트는 광복절에 북한을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 운운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자칫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라인야오 사태도 마찬가지고 사도광산, 제3자 채무변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드, 자존심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밝혀왔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를 6개월째 수사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는지 수사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박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오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집단 휴직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현장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뒤 이틀 만에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의사협회와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방해 관련돼서 따로 자료 나온 거 없었을까요? 참담한 심정이고 전화, DD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생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의협 집행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의협 관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며 6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의협의 집단 사직 종용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권 조치도 안 하고 교사원만 하겠다. 이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중에 몇 명만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경중 가리기도 또 어렵잖아요. 경찰은 MBC와의 통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공의 집단 행동까지 가게 됐는지 어느 정도 규명된 상태라며 의협 간부들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8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만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돈 가운데 1조 원가량을 내지 못하겠다고 발뺌한 상황이죠.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허술한 계약을 처음부터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 개발비 8조 원. 이 가운데 20%인 1조 6천억 원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돈은 겨우 3,800억 원. 내야 할 돈을 제대로 낸 건 계약 첫 해인 2016년이 유일했고 3년 동안은 아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1조 원은 못 내겠다고 올해 선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디아와의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 고려를.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허술한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국회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기본합의서와 비용 분담 합의서 어디에도 계약 파기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고 실토합니다. 분담금을 2회 연속 안 내면 이미 낸 돈을 못 받고 권리도 포기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지만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돈을 안 냈을 때도 아무 조치도 못했습니다. 방사청은 돈을 낸 만큼인 6천억 원어치로 기술 이전 수준을 당초보다 깎으면 된다며 후속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지연되고 추가 비용도 부담하게 됐지만 이 계약서 때문에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계속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플랜 B가 전혀 없다는 점이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KF-21과 관련된 정부의 계약 행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연구진은 개발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 이미 관련 기술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로 기술을 빼내려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 올해에만 6번 땅이 내려앉았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 위를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도로 한쪽에 금이 가는가 싶더니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고 아스팔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불과 10여 분 사이 이 구멍은 점점 커졌는데 뒤늦게 차단 방벽이 쳐졌지만 그 뒤에도 확대돼 결국 도로 일부분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낮 11시 30분쯤 부산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7m, 깊이 3.5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연쇄적으로 꺼지기 시작하니까 훅 꺼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땅이 꺼지니까 혹시 건물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죠. 땅꺼짐이 생긴 장소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싱크홀 복구 공사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지금 차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곳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서도 SUV 승용차 바퀴가 도로 구멍에 빠져 탑승자가 다쳤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 올해 들어 6번째 땅꺼짐인데 모두 도시철도공사 주변입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 측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해. 앞서 부산 사상구청이 이미 지난해 5월 공사 현장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째. 잇따른 땅꺼짐에 부산시와 유관기관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대회 고시엔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준결승전에선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냈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승리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관리에 따라 생중계를 맡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승전은 모레 펼쳐집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체 경기를 생중계하며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교 야구대회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열린 4강전 경기는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상대팀 아오모리 야마다고에 경기 초반 2점을 내준 교토국제고는 한동안 타선이 막히며 힘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6회 초 만루 상황에서 2학년 하세가와 선수의 기적 같은 안타로 주자 2명이 홈을 밟으며 동점을 만들었고 투수 앞 땅볼로 한 점을 추가하며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三塁ランナーが勝ち越しのホームに帰ってきました。ピッチャーゴロで勝ち越し、この回3点取って逆転。京都国際3対2。 교토국제고는 뛰어난 수비력까지 선보이며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NHK에선 한국어 교가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모레 도쿄의 관동제일고와 우승컵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본에선 간사이와 간토, 동서 대결이라며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추인됐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든든한 지원을 다짐했고 과거 트럼프 진영 인사들까지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 현지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전당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의 대스타이자 시카고에 정치적 뿌리를 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든든한 뒷배를 다짐했습니다.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대변인과 영부인 비서실장을 지낸 공화당원과 공화당 소속 현직 시장도 깜짝 등장해 해리스 지지를 고백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내 분열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And that's because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party. Kamala Harris tells the truth and she has my vote. 불과 한 달 전 대선에 출마한 해리스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역전한 건 바이든 앞에서 흔들리던 민주당 유권자뿐 아니라 공화당 내 반트럼프 정서까지 흡수한 덕이라는 게 현장의 분석입니다. What makes it incredible is that everyone is noticing Trump's lies, the bad rhetoric, the divisiveness, the threat that he poses to America and to the world. 이번 전당대회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3명이 참석하다 보니 경비와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합니다. 또 행사장 안은 축제 분위기지만 행사장 밖에는 전국에서 시위대 수만 명이 몰려오면서 시카고 도시 전체가 하루 종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 낙태권, 기후 위기, 무엇보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외침이 더해졌고 끝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They give a lot of lip service to peace and a ceasefire and all these things, but at the same time, this week they approved a $20 billion weapons sale. 내일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를 예정이고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한 가수 비욘세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해리스 팀을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시카고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지지율 역전을 당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격전지를 찾아 불법 이민자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발언이 거칠기도 했지만 하필 방문한 지역이 최근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격전지 미시간주의 소도시 하웨를 찾은 트럼프는 한 경찰서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방치해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의 범죄는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er administration's crime statistics show she's presided over a 43% increase in violent crime. 해리스를 광적인 좌파라고 또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혼란과 파괴 상황이 올 거라는 선동에 가까운 발언도 했습니다. Kamala Harris will deliver crime, chaos, destruction, and death. If she's allowed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방문한 지역에선 지난달 백인 우월주의 단체 큐클럭스 클랜 KKK가 대낮에 시위를 벌여 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마침 트럼프가 인근 도시 그랜드 래피즈를 방문한 때였는데 지역 언론은 시위대들이 백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팻말을 들었고 우리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7, 80년대에 KKK의 증오 집회가 있었고 역시 한 달 전 내슈빌에서 신나치주의 시위도 있었던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백인 극단주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바이든도 3년 전 이곳을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지지율이 밀리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Can Trump get control of himself? I think he's freaked out. 상황이 바뀌자 다시 즉흥적이고 이분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건데 선거판이 자칫 좌우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래서 무조건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운전을 하던 한 시민이 앞차의 번호판 모양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이 차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최근 SNS를 통해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대포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히는 한 도로 2차선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으로 끼어듭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 차량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번호판 이상한데 지금. 그래? 번호판 지금 이상한데. 인쇄가 어딘가 모르게 조잡했던 겁니다. 의무 경찰 출신이기도 했던 운전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번호판이 차 연식에 비해서 너무 깨끗하길래 저게 중고차로 샀으면 앞자리가 3자리여야 될 텐데 왜 2자리지? 폰트도 좀 다른 것 같고. 경찰에 붙잡힌 차량에는 태국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차량은 운전면허도 보험 가입도 안 된 무적 차량,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차량은 준중형 승용차인데 번호판은 경차 번호판에 달고 버젓이 몰고 다닌 겁니다. 여권 사진을 보니까 이제 동승자였던 2명은 그 체류기간이 만료됐고 1명은 아예 여권조차도 조회가 안 됐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차량 구매를 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최근 이른바 대포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번호판도 거래하는데 가격은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선. 아예 위조를 하거나 남의 차 번호판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고 말소된 차량 번호판도 팝니다. 지난달에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대포차 39대를 팔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차량 등록도 안 되고 하니까 SNS 이런 데서 만나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고 신원 파악도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길이 없고 운전자가 달아나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5월부터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됐지만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포차가 얼마나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이나 서빙을 대신하는 로봇은 물론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로봇 전시회에 이유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5,000번 가까이 탁구공을 받아치고 3개의 로봇팔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정밀 동작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All the motor robot systems, we make it by ourselves. We already deliver our robot to the Korea. 중국 로봇 산업은 정부 지원과 투자를 발판 삼아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발로 폴짝 뛰어도 균형을 유지하고 후라이팬으로 토스트도 굽는 로봇. 높이 1.2m에 무게 35kg인 이 로봇의 시작가는 99,000위안, 우리 돈 약 1,900만 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테슬라 등 경쟁사 제품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연구 단계인 다른 제품과 달리 이 로봇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通过 AI 自己去深度学习、强化学习，然后每天都在成长，以及它可以搭配我们的灵巧手。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이 로봇의 최고 시속은 12km. 인간형 로봇 중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밀어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월드 로봇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인간형 로봇은 27종.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인간형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확보하고 2035년까지 로봇 산업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중국의 많은 로봇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개발의 지원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근로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수는 1,012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로봇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자체 기술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비 신입 경찰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 충주시가 카풀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입니다. 교육생끼리 돈을 주고받는 유상운송 카풀을 하지 말라는 건데 지자체가 이동수단까지 간섭하는 거냐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용을 앞둔 예비경찰이 9개월간 교육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입니다. 금요일이면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로 외출했다 일요일 밤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충주 시내 터미널과 20km 정도 떨어져 있어 교육생들은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면 택시를 타야 해 교육생끼리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카풀을 이용해 왔습니다. 중간에 아파서 병원을 갈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출을 나갈 때라던가 거기서 이제 부르는 금액도 있기도 하고 거리마다 금액도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데 최근 충주시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교육생끼리 비용을 주고받는 유상운송 카풀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이 최근 대절한 전세버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상생하자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공문이 한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지자체가 택시업계 민원만을 의식해 이동수단까지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고 유상운송 금지를 홍보하려는 것이었다며 동기생 간의 호의 동승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으셨을 중앙경찰학교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충주시 해당 부서가 아닌 홍보맨을 통한 사과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년 토트넘에 입단을 앞둔 특급 고교생 양민혁 선수가 강원의 성적과 흥행을 이끌며 화제를 모으고 있죠. 대표팀 발탁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올해 K리그에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신인이 있습니다. K리그 최연소 데뷔골을 터뜨렸던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양민혁은 약 4달 만에 K리그를 뒤흔드는 특급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벌써 8골에 도움 5개를 기록했고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이 유럽 구단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내년 1월 토트넘 입단까지 예약했습니다. 정말 저도 가기 전에 형들과 함께
우승을 한번 도전해서 또 우승을 해서 기분 좋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양민혁 효과는 경기장 안팎에서 강원의 매서운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리그 꼴찌로 강등을 걱정하던 처지였던 강원은 이젠 2골을 내주고도 3골을 퍼부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끈끈하면서도 화끈한 공격 축구팀으로 변신해 역대 구단 최다승과 함께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경기를 치를수록 홈 관중 신기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코치님, 또 팀원 형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공을 좀 이렇게 같은 팀원들과 함께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심은 9월 A매치 발탁 여부. 새로운 홍명보호 출범 1기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팀에서 이렇게 계속 활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아쉬움에 눈물까지 쏟았던 우상혁 선수의 모습 기억하시죠? 과거는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뛰겠다는 우상혁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에 한참 미치지 못한 데다 순위마저 도쿄대회보다 3계단 떨어진 7위. 우상혁은 파리에서 말 그대로 오열했습니다. 매년 10개월 이상씩 훈련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고생 너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삭발까지 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유증도 컸습니다. 그 영상만 봐도 아직도 뭔가 울컥해가지고 기사들은 좀 안 보는 것 같고 울컥하면은 약해지잖아요. 혼자 바람도 쐬고 다니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긍정 에너지로 금세 재충전했고 일주일을 쉰 뒤 훈련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조금 처졌는데 에너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다시 느꼈고. 그리고 우상혁은 다이아몬드 리그 출전과 파이널 대회 진출을 목표로 마음을 다잡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길수도 짧을 수도 있는 4년 뒤를 위해 툭툭 털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눈 깜빡하면은 LA에 와 있지 않을까요? 금방입니다.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28일 개막을 앞두고 오늘 파리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포토월 앞에서 당당하고 환한 미소로 포즈를 취해보는 선수들. 우리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트라이애슬론에 출전하는 김황태 선수는 경기 보조인으로 파리까지 함께하는 아내와 파이팅을 외쳤고요. 우리는 트라이애슬론 파이팅! 과거 영화 스타일리스트였던 휠체어 펜싱의 조은혜 선수는 깜짝 응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저와는 영화 범죄도시로 소중한 인연이 있는 조은혜 선수와 역경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든 선수 파이팅! 은혜야 파이팅! 즐겁게 영화 촬영했을 때처럼 가서도 즐겁게 하고 오라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또 하나의 기적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페루에서 축구 경기 도중에 한 선수가 황당한 퇴장을 당했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골키퍼 부상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 갑자기 한 선수가 경기장 끝을 가리키자 심판 포함 모두의 시선이 이동합니다. Está orinando, está miccionando. Oye, está loco antirreglamentario. El árbitro se le acerca. 코너킥을 준비하다 짬을 이용해 볼일을 본 건데 이 장면을 발각한 심판은 곧장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항의를 해도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이 퇴장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습니다. 경기 중 생리현상으로 인한 해프닝이 화제가 되곤 하지만 퇴장까지 이어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애매합니다. 한 심판 관계자는 경기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해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퇴장까지 선언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기 규칙에 난폭한 걸로 적용해야 될지 모욕적인 걸로 적용해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하고요.
외신들은 축구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퇴장이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통산 2049개째 삼진을 잡아내며 KBO 리그 역대 최다 탈삼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해 한국을 처음으로 습격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태풍치고 세력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화면은 시간대별 레이더와 함께 폭우 상황을 3차원으로 보여준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5시경 충남 당진에 시간당 66.5mm, 오전 7시경에는 김포의 시간당 62.5mm, 오전 10시경에는 연천 청산에도 시간당 62.5mm 안팎의 물폭탄을 떨어뜨리고 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배수구가 막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차들이 침수됐고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낙뢰 사고가 추정되면서 변압기 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또 보령 오천항에서는 태풍과 함께 백중자리가 겹치면서 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태풍철에 앞서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절기 처서인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열대어와 폭염이 계속될 텐데요. 특히 다음 주 초에는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의사들을 조사하고 수사한다고 해결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